자, 이번 시간에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제거, 측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제거. 없애버린다. 자산 같은 거는 매각을 통해서 처분해버리고, 부채 같은 거는 상환해버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인식과 제거. 인식과 측정. 자, 회계 원리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자, 뭔가를,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 수익 비용을 인식한다. 인식한다. 이 자체는 한마디로 뭔가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분계한다. 회계 처리. 자산과 수익은 차변에. 그 다음, 부채와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차변에 건물 1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100만원이죠? 그 화폐 금액. 자, 그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거, 이걸 측정이다. 측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따라서 측정이라는 거, 측정 기준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져요. 어쨌든 우리 재무보고 개념책에 측정 기준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이지만은 재고자산이면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계전투로 어떤 측정 기준을 사용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볼 거고. 자, 인식 보죠. 의의를 보시면, 자,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같은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 재무성과표는 포괄 손익계산서, 그냥 포괄 손익계산서 하면 되는데,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는 유독이 이 손익계산서란 말을 싫어해요. 이상하게. 재무성과표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을 말한다. 좋은 얘기 돼 있고. 자, 인식 기준이 중요합니다. 인식 기준. 자, 다음 모두를 충족할 때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1번, 2번 두 개 다를 충족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를 충족해야 됩니다. 인식 기준. 자, 두 가지. 첫 번째. 자, 정의를 충족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정의를 봤죠? 자산의 정의는 이런 것이고, 부채의 정의는 이런 것이고, 봤습니다.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 동시에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서 봤었던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었어요. 근본적 질적 특성. 뭡니까?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이렇게 있었죠. 그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을 시켜줘야만 인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MVP예요. MVP. 뭐냐면 따라서 앞서 봤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모든 정의를 충족합니다. 정의를 충족해요. 정의를 충족한다고 해서 항상 인식된다 이러면 틀려요. 정의를 충족한다고 해서 항상 인식이 된다. 그렇지 않다. 왜? 두 개 다를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의만 충족됐다? 인식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MVP. 정의를 충족한다고 해서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MVP. 자, 그 얘기가 이제 주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옛날에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는 이러한 인식 기준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식 기준이 이렇게 돼 있죠. 정의 충족, 근본적, 질적 특성의 충족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옛날 재무보고 개념 체계에서는 인식 기준 두 가지를 첫 번째 참고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그러니까 유입 유출이 발생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의 그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다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인식 기준이 달라졌죠? 자, 암기 두 개 숙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닌 얘기 재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그죠? 자산이면은 매각, 매도, 부채면은 상환, 이행, 이전, 뭐 이런 식으로. 자, 재거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거 요건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의 암기사항이에요. 자산은 언제 제거되느냐? 키워드, 통제 상실이에요. 통제를 상실했다 하게 되면 제거하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저도 몰라요. 통제를 상실했을 때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지침 사례 뭐 이렇게 보면은 통제를 상실한다는 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오긴 하지만 일단 우리 수업용으로는 규정을 이렇게 용어 자체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 통제를 상실했을 때 제거한다. 자산은. 그다음 부채는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하라.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암기. 됐습니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암기예요. 암기사항. 자, 그 다음 측정입니다. 측정. 전체 MVP. 자, 이번 시간 하이라이트. 전체 MVP. 측정. 자, 의의 측정은 말 그대로 화폐 금액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인데. 측정은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자,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 단위로 수량화되어 있으며 당연하죠. 우리가 건물 100만 원, 200만 원 그러지 건물을 뭐 쌀 한 가마니, 쌀 두 가마니 이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화폐입니다. 화폐. 화폐 단위로 수량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된다. 물론 측정 기준을 지금 나열하고 있으면 밑에 이제 측정 기준이 쫙 나오고 있는데 선택이란 말이 좀 어폐가 좀 있긴 해요. 이제 각계전투로 이제 뒤에 재고 자산에 가게 되면은 뭐 이제 현행 대체 원가니 순실현 가능 가치니 뭐니 해가지고 그 파생된 것들이 나오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우리는 재무 보고 개념 체계에서는 측정 기준을 요렇게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전체 암기 사항이에요. 뭐 놀리고 뭐고 없어요. 그냥 쭉 나열해 놓고 그냥 공정 가치는 이런 거야. 현행 원가는 이런 거야 라고 딱 규정해 놨기 때문에 뭐 놀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 암기 안 되면 문제 못 맞춰요. 전체 MVP. 중요합니다. 자, 먼저 두 가지로 나눠요. 역사적 원가와 현행 가치. 역사적 원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취득 원가 개념이죠. 취득할 때 그 원가입니다. 그 다음 현행 가치는 밑에 표부터 봅니다. 공정 가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사용 가치, 이행 가치 두 개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산인 경우에는 사용 가치, 부채인 경우에는 이행 가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정 가치 하나, 그 다음 사용 가치, 이행 가치 하나, 그 다음 현행 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뭔가 자산이 이제 취득이 되고,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 12월 31일, 뭐 측정일이란 말을 쓰는데, 측정일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자산이 쭉 가다가 처분, 자산인 경우에는 처분, 부채인 경우에는 상환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취득 시점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취득 시점의 이 금액.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 하나 나왔습니다. 역사적 원가. 이게 나오고. 그다음 보고기간 말이면 말. 어쨌든 뭐 측정일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측정일에 공정가치라는 게 또 하나 나와요. 공정가치. 그 다음에 사용가치, 이행가치. 이행가치. 그 다음 현행원가. 측정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스톱. 자, 혹시나 했으니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자산인 경우와 이제 부채인 경우 좀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자산에 대해서는 헷갈릴 뭐 여지가 없지만은 부채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며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산을 매도했다. 매도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처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조선말. 그 다음 당연히 자산을 매입했다. 이 얘기는 당연히 구입했다. 똑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부채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먼저 부채를 이전했다. 부채를 이전했다. 또는 부채를 이행했다. 부채를 이행했다. 이 얘기는 부채를 상환했다. 이 얘기예요. 이전, 부채를 이전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전이기 때문에. 이행, 부채를 이행함으로써 없어지는 거고, 상환하면 없어지는 거죠. 같은 조선말입니다. 막 아무거나 막 혼용해서 막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헷갈리실까봐. 자산은 그렇고 부채만 좀 조심하셔라는 얘기. 헷갈리시는 수험생이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자, 부채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인수했다. 부채가 발생됐다. 부채를 인수했다. 이 얘기는 뭔가 부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차입했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발생, 인수, 부채. 이 얘기는 차입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그 다음 현행원가, 측정일에 가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측정되는 게 공정가치고, 어떤 게 사용 이행가치고, 어떤 게 현행원가냐. 이게 구별이 먼저 돼야 됩니다. 구별이. 자, 먼저 공정가치는 유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출. 우리 회계학 이론에서는 그래서 유출가치다 이런 말도 쓰는데, 유출 개념. 뭔가가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가 나갔다. 그럼 자산인 경우에는 어떤 때 나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뭔가 나갔다. 처분이에요. 처분. 그 다음 부채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채가 나갔다. 부채가 이전됐다. 사라졌다. 유출, 나갔다. 부채의 이전. 즉 상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채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전됐다. 이 얘기고. 자, 따라서 공정가치는 측정일 시점에 자산인 경우에 예를 들면은 자산이 처분됐다.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그 금액이 바로 공정가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갖다가 내가 시장에서 팔았다. 처분하게 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올까? 해봤더니 그 금액이 얼마더라? 그 금액이 공정가치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극단적으로 반대가 얘기 때문에 현행원가를 먼저 하면은 현행원가는 유입가치입니다. 유입개념. 우리 회계학 이론서 보시면 현행원가를 유입가치란 말을 쓰는데 뭔가가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이게 반대가 되겠죠. 자산인 경우에는 구입했다. 이런 얘기고
다음 부채인 경우는 부채를 인수했다. 얘기입니다. 자, 결국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데 쭉 가다가 측정일 현재 내가 현행 원가로 이 자산을 측정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 현행 원가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자산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A라는 자산이 있는데 A와 성격면이나 뭐 똑같은 자산이 시장에서 막 거래되고 있어요. 그 A를 내가 지금 측정일 현재 구입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지급할까? 그 지급 대가가 바로 현행 원가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사용가치, 이행가치인데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자, 여기 보십시오. 얘가 지금 측정일 현재 물론 뭐 취득해가지고 자산을 쭉 가지고 있는데 요 시점에 왔어요. 측정일에 왔는데 얘가 지금 짠돌을 굴려보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영원불변하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처분하거나 상환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 처분하게 되면은 얼마 금액이 나올 거고 부채인 경우에는 상환을 하게 되면 얼마를 지급하게 될 건데 일정 시점에 가서 그 일정 시점 얼마의 금액이죠?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얼마일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현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미래 일정 시점에서 처분이나 상환, 부채도 마찬가지고 자산 부채가 처분이나 상환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까지 발생되는 미래 현금 흐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미래 현금 흐름들이 있겠죠? 그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해요. 할인해서 그 현재 가치가 나올 겁니다. 그 현재 가치를 측정 기준으로 삼겠다. 자산인 경우에는 사용가치, 부채인 경우에는 이행가치 이런 말을 써요. 이렇게 측정 기준으로 자산 부채를 측정하겠다.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제 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때 구입할 때, 처분할 때, 상환할 때, 발생되었을 때, 뭐 이렇게 어떤 상황별로 뭔가 자산 부채가 이제 취득이나 발생이 되게 되면은 거래 원가가 발생합니다. 자산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뭐 취득세가 발생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거래 원가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 원가는 이런 측정 기준 하에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역사적 원가, 그 다음 현행 원가, 요 두 놈이에요. 자, 거래 원가를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두 개. 그러니까 딴 건 안 된다는 뜻이죠. 일단은 우리 수업용으로 역사적 원가, 이 측정 기준에서는 거래 원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산인 경우에는 역사적 원가 취득했죠. 자산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부채인 경우에는 역사적 원가 취득 대가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즉 거래 원가를 반영한 금액이다. 중요합니다. 다른 건 그렇지 않다. 됐죠? 현행 원가도 마찬가지. 자산인 경우에는 플러스, 부채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거래 원가를 가감하라. 거래 원가를 포함시켜라. 거래 원가를 반영하라. 반영해라, 포함해라, 가감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식의 조선말이 나오더라도 자, 그런 식으로 이 두 개입니다.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에 반영한다. 자, 그럼 공정가치는 반영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반영하지 마라. 측정일 현재의 어떤 거래 원가 반영하지 마라. 자, 그럼 이제 샤프한 수험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사용가치, 이행가치인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이나 상환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에 어떠한 거래 원가가 이때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래 원가를 갖다가 사용가치, 이행가치에 반영합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성격상 얘는 뭡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미래 시점에 처분 상환 시점에 거래 원가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거래 원가를 사용 이행 가치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샤프하죠? 샤프한 수험생이 묻습니다. 자, 결론. 사용가치, 이행가치인 경우에는 처분 상환 시점에 발생될 거래 원가가 예상된다 할 때 그 거래 원가에 역시 뭐다? 현재 가치를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두 개만 지금 포함하도록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수업용으로는 요렇게 우리 수준에서는 요렇게만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한참 상위에 있는 뭐 세무사, 회계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격증, 최고봉의 자격증 거기에서는 이 얘기도 해요. 이 얘기가 나와요. 거래 원가에 현재 가치를 포함시킨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개무시하고 우리 수준에서는 일단 이 두 개가 거래 원가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결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측정 기준 보시면 역사적 원가. 자, 자산인 경우에는 지급 대가에다가 거래 원가 가감하라고 그랬죠? 거래 원가를 플러스해야. 뭐 건물 취득세, 뭐 취득세 막 이런 것들. 그다음 부채인 경우에는 거래 원가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면 사채 발행시, 뭐 사채 발행비 뭐 이런 것들 반영이 된다, 가감이 된다 이런 얘기고 됐고 끝. 그다음 현행 가치 이제 공정 가치 보시면 공정 가치. 자, 자산인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 매도 시 받게 될 금액이다. 매도, 처분 다 같은 말이죠. 받게 될 금액을 공정 가치로 하겠다. 부채인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부채 이전 시, 부채 이전, 부채의 상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상환 시 지급하게 될 금액, 그 금액을 공정 가치로 하겠다. 거래 원가에 대한 얘기 없죠. 여기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개무시. 그다음 사용가치, 자산의 사용가치, 부채의 이행가치. 자, 사용가치인 경우에는 자산 사용과 처분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및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다. 주의에 써놨죠. 친절하게. 할인한 금액임에 주의하라. 자, 우리 문제에서, 야부리 문제에서 말장난을 어떻게 칠까요? 자산의 사용가치는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틀렸죠? 이 할인한 현가라는 거, 할인한 금액이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또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 안에 뭐 우리 뭐 MVP는 다 숨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그다음 이행가치, 부채 마찬가지로 부채 이행 시 이전에 해야 하는 현금 및 그 밖의 경제적 차원의 현재 가치, 당연히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현행원가, 자산인 경우에는 구입 가격. 그다음 부채인 경우에는 인수 가격. 부채가 됐다 하게 되면은 부채를 인수했다 하게 되면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치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산인 경우에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가로 열고 측정일에 발생할 거래 원가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거래 원가를 가감합니다. 즉 자산을 구입 시에 지급 대가를 의미한다. 그다음 부채인 경우에는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 측정일에 발생할 역시 거래 원가를 차감하라. 거래 원가를 반영합니다. 자산은 가산, 부채는 차감. 즉 부채의 발생 시 수치 대가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됐죠? 자, 전체 MVP. 이 얘기에다가 교재에 야부리 쭉 썰 풀어서 얘기해 놓은 거 전체가 MVP가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자, 밑에 보론의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당연히 기본 가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가정을 밑바닥에 깔고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진행이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 작성하고 뭐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이게 근거가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제 기본 전제인데 이게 기본 가정.
회계학적 용어로는 회계학 이론에서는 회계 공준, 뭐 어려운 말도 씁니다. 기본 가정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기본 가정. 자, only라고 쓸게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only. 계속 기업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MVP. 자, KIFRS의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오직 하나, only 하나, 오직 하나, 뭐다? 계속 기업. 기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내일 망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버리면 재무제표 작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업 요 하나, 오직 하나. 자, 개념체계상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여 작성한다. 그다음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 기업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의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됨.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무조건 기업은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당연하죠. 계속기업 가정인데 그런 계속기업의 의도가 없대요. 이럴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 구체적으로는 뭐 이 다른 기준, 요거는 청산가치 기준 이렇게 말해요. 청산가치 기준. 참고 청산가치. 내일 망할 것이다. 자, 지금 자산부채가 잡혀 있는데 야, 우리 내일 망한대. 그럼 내일 망할 때의 가격이 얼마일까? 그걸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기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청산가치 기준 얘기인데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 자, 우리는 내일 망할 거기 때문에 청산가치 기준을 쓸 겁니다라고 재무제표에 기술한다. 이 얘기는 주석에 공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저희는 계속 기업이 아니라 청산하고 망할 기업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주석에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아예 발생하는 케이스가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생하는 케이스가 몇 개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뭐 중국 얘기 그거는 좀 빼고 예를 들어서 댐 건설을 한다고 해보면 거액의 돈이 들어갑니다. 거액의 돈을 들어가다 보니까 A라는 기업, 이건 뭐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얘기예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일명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듣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컨소시엄이라는 거액의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댐 건설 A, B, C에서 동시에 투자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이라고 구성하는데 얘가 하나의 법인이에요. 이 컨소시엄이.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댐 건설 끝나고 프로젝트 끝나버리면은 얘는 청산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우리 실무적으로는 청산가치 기준을 진짜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청산할 거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 됐습니다. 참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계속 기업과 관련된 파생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계속 기업과 관련된 파생 개념이다. 제가 몇 개 드러났죠? 많이도 드러났네. 이게 오지선다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이거. 오지선다 때문에. 그러니까 오지선다는 좀 저기 세무사 회계사 그쪽이죠. 어쨌든 네 가지 제가 드러났는데, 자, 첫 번째 기간 개념이 나오고 있죠. 기간 개념.
자, 계속기업이라는 이 가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개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데, 왜 기간 개념이 그럴까요? 계속기업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기간 개념은 우리 일반적으로 기간별 보고 이러죠. X1년, X2년 이렇게 보고합니다. 딱딱 끊어서. 왜 그럴까요? 회사가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끊어서 보고를 해야지. 그냥 마냥 기다렸다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계속기업이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간별 보고로. X1년, X2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유동성 배열이다. 자,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이 큰 것부터 먼저 배열하도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죠. 왜 그럴까 이게? 이게 왜 계속기업하고 관계돼 있을까요? 만약에 청산 예정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일 망한다. 청산 예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유동이에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모두. 비유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청산 예정, 내일 망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배열, 유동과 비유동, 비유동은 1년 넘어가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사업을 계속한다는 가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유동, 비유동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가정이 없이 내일 망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유동이에요. 자산부채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 감가상각 제일 쉽죠. 감가상각 느낌이 파고죠. 감가상각에 우리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연수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내용연수, 건물을 구입했는데 내용연수 20년 해가지고 그 2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간다. 그럼 뭐예요? 최소한 20년은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기업. 자, 그래서 파생 개념으로 이 감가상각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역사적 원가 우리 나왔죠 여기. 자, 역사적 원가가 왜 계속기업과 파생 개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청산 예정이다, 내일 망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부 시가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가.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로 간다. 이 얘기는 계속기업의 기저에 계속기업이 깔려있기 때문에 시가가 아닌 역사적 원가로 계상하는 그런 파생 개념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설명만 좀 드렸습니다. 자, 재무제표에서 인식, 제거, 측정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